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오늘도 5분 만에 알아보는 경제 흐름 뉴스 라이브부터입니다. 뉴욕의 밤과 서울의 아침을 연결해 볼 텐데요. 뉴욕 증시, 나스닥과 S&P 지수 또 종전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나스닥은 37포인트 올라서 21,057, S&P 500은 또 올랐습니다. 6,36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기술주 전반에 온기를 퍼뜨렸다는 분석이고요. 다우지수는 좀 내렸습니다. 316포인트 전날보다 하락해서 44,6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한미 2+2 통상협의 연기 소식에 당부한 마감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도 그 진행 경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포인트 떨어진 3,184에서 시작해서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준 3,186이고요. 코스닥은 809로 출발해서 약보합세입니다. 장한때 810을 회복했다가 현재는 807 나타내는 중입니다. 최근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는데요. 4월 초부터 한 달간 자리에서 물러난 공직자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단연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해서 8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다만 대부분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45억의 재산을 보유한 최상목 전 부총리가 2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화물에 비닐 테이프로 결박돼 있는 이 모습. 전남 나주의 한 자재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이런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무려 5분이나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고요. 인권단체에 의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가 긴급 감독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 침해라면서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업체 측은 사과했지만 이 엄격한 기획 감독과 함께 당분간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비계가 절반인 이 삼겹살, 1인분 120g에 15,000원. 최근 울릉도를 다녀온 한 유튜버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울릉도의 비싼 생활, 관광 물가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군수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지리적 특성과 현실적 문제 등이 결코 핑계가 될 수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요. 군수의 말처럼 울릉을 다녀온 관광객들이 자연 풍광만큼이나 아름다운 기억만을 갖고 돌아올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요. 이 사람 흉내 한 번쯤 내본 4050 남성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8, 90년대 프로레슬링의 아이콘 슈퍼스타 헐크 호건이 향년 7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생전 앓고 있던 척추 질환 수술을 받은 가운데 심정지로 자택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가 무척 그리울 거라며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경제 현안들을 전해드리는 경제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2+2 한미 협상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이 됐고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어제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는 미국에서 들려온 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이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가 돌아갔을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미국 측 핵심 인사들, 미국 국무장관, 재무장관 둘 다 못 만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도 상무장관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미리 출국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하고 보면 2+2에서 이 김정관 장관은 아니었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기획부총리하고 여한국 교섭분정장이기 때문에 좀 별도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당초에 계획 잡은 대로 하워드 러트닉입니다. 일종의 그쪽의 산자부 장관이 상무부 장관과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부터 약 80분간, 1시간 20분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테고리에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 뭐 깎아달라라든가 얼마를 또 투자해달라라든가 미국 측에 했었는데 이견을 일단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 발표를 좀 보니까 나름 좀 반가운 소식은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하워드 러트닉 상부장관이 어떤 시기든 8월 1일 전에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을 끝내자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걱정이 8월 1일 넘어가면 관세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일단은 이번에 하워드 러트니까 산자부 장관의 협상은 좀 진행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지금 일괄 타결 전에는 전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긴 한데 그래도 80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은 좀 얘기가 많이 오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가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일본과의 협상 타결이 아마 중요한 의제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 타결을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한국과도 그 정도 상당하는 어떤 업적을 얻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5,500달러 투자한다고 하는데 한국 과연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물어봤을 것이고 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는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으로 지금 협상 카드를 들고 나갔는데 일본과 비교하면 높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되게 우리가 굉장히 애쓴 것이다라는 것을 피력했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런 만나서 얘기들이, 그런 네, 얘기들을 오고 했을 갔을 것이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이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밤 미국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you know the Koreans also, like the Europeans, they very, very much want to make a deal. And you could hear the expletives out of Korea when they read the Japanese deal. Because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they stare at each other. CNBC와의 인터뷰이긴 했는데 지금 목소리가 약간 다른 건 하여튼 미국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협상 타결을 매우 원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합의 내용을 보면 한국이 욕을 했을 거다. 뭐 젠장 이런 말을 했을 거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의식을 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2+2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네.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약간 테크니컬리 일종의 한국을 더 애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 만나줬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뭐 네.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런 거에 일련 석산으로 이 상무부 장관도 일본과 워낙 딜을 잘했기 때문에 한국의 딜도 뒤따라오질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해당 언론에 피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일본과 한국 얘기를 거론을 했어요. 네. 일본의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뭐 스테어링 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 뭔가 의식을 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협상가다운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의 관계는 사실 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잖아요. 네. 특히 또 경제 면에 있어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역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역전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수출액도 지금 굉장히 늘었어요. 네. 우리가 대미 수출액, 그러니까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될 정도로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이 사실 미국과의 어떤 그 교역에 의한 것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이것을 보고 자 일본은 지금 관세 25%를 낮추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큰 어떤 전략을 내세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럼 니네 어떻게 할래? 가라, 이건가요? 한국 가라. 니네 어떻게 할래?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먼저 서두르고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을 뒤로 미룬 것이 아마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견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아침에 미국으로 떠나려다가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정 취소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렸는데요. 이 공항에는 취재진들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신 기재부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아침에 얼마 안 됐어요. 연락 받은 지가.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다시 잡자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명확히 밝히지 않아요.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때가 언제냐. 처음에는 이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취소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전에 나오는 얘기는 한 언론이 질의를 했더니 네. 일정이 겹쳤다, 뭐 스케줄링 컨플릭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일단 건가요? 이 자체 내용을 좀 보면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일단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지만 우리에겐 또 경제부총리잖아요. 네. 출국 1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리고 통보 이메일로, 방식도 맞아요. 이메일이었었고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메일을 보낸 주체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에 약간 비서실발로 이메일을 보내왔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전 좀 안타까웠던 것은 현재 이제 김정관 산자부 장관 가 있죠. 네. 여한구 통섭교섭본부장도 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 비행기를 돌리지 말고 전 오히려 구윤철 장관도 가야. 왜냐하면 가는데 14시간 걸리잖아요. 우리는 8월 1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서 뭔가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이제 공항에서 일단은 발걸음을 돌렸고요. 이제 그때 이메일에 적힌 것이 스캇 베센트의 일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언론도 일정을 막 추격했을 거 아니에요. 일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좀 생각되는 일정이 스코틀랜드에 이제 트럼프가 내일부터 가거든요. 네. 거기를 따라가나? 근데 지금 거기는 따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하지라고 하다가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싱가포르 부총리와 그쪽에 통상사업본부장이거든요. 둘이 사진 찍은 거 하나를 이제 네. SNS에 올려놓은 게 있는 거예요. SNS에 예. 올린 사진 하나가 있으면 지금 그렇죠. 보이는 거죠. 예. 네. 저거 왜 올렸겠습니까? 한국이 계속 뭐 너 일정 뭐야? 베센트 일정 뭐야 하니까 나 싱가포르 만났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싱가포르라는 나라는요. 실은 오히려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미국의 흑자를 보고 있죠.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국입니다. 다른 나라와 좀 전략이겠네요. 상황도 다르고 산업도 의약품 외에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싱가포르와의 협상보다는 우리와의 협상이 훨씬 더 중요한데 오히려 우리 대신 싱가포르 저 부총리를 만나려고 우리의 이談判 방식의 2+2를 취소했다.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좀 의도된 바가 있다. 어떤 일정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엔 싱가포르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구윤철 부총리의 행보가 좀 아쉬워요. 제일 아쉬운 대목이에요. 근데 갔다가 못 만나면은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기분 네. 나쁘지만 기분 나쁘다는 걸 대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헛걸음하게 했다. 이게 우리한테 별거 아니지만 하나의 또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미국이 이렇게 무리함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뭔가 사과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다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실은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이 쌓이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직접 전화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메일로 통보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쉽다. 차라리 이메일을 확인 안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확인했더라도 전화하지 않고 장관이 모른 채로 그냥 출국한 뒤에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사실은 뭐 굉장히 뭐 낭비일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좀 고도한 전략인 것 같거든요. 네.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일이 네. 있었어요. 위성락 안보실장 어제 귀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 백악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인천공항에서 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조용히 제 방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미 간의 현안 협상이 막바지에 꽤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처 강요들이 워싱턴에 가서 분야별 해당 세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면에서 제가 한미 관계의 전반, 그러니까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쳐서 총론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한 거고요. 제 방문은 경제 관료들이 하게 되는 세부 협상을 지원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 갔는데 기다렸는데 국무장관이 트럼프와의 회의가 길어진다면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노쇼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뭐 제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는 뭐 취재도 못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위성락 실장의 역할을 방금 이제 위성락 실장은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하나를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그 역할이 진짜 막중하다고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특히 트럼프와의 협상은 무조건 탑다운이고요. 무조건 단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실무진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성락 실장이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오히려 추진했었더라면 그게 훨씬 더 빠른 협상의 이제 딜 혹은 더 진전할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네. 뭐 그쪽에서 어떤 일 때문에 뭐 안 만나줬다는 썰,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란 이 카드도 저는 위성락 실장이 계속해서 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있습니다. 전화로 전화로 사과받았고 또 유선 협의는 했다고 하고요. 방금 그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는 또 만났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카운터파트는 못 만난 거잖아요. 이것도 의도된 걸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도됐다고 느껴져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실장이 갔다는 얘기는 결국 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방위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논의하겠다.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주한미군 반입 비용에 대해서 트럼프는 줄기차게 한국에 좀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같이 또 테이블에 올라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방위만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겠죠. 근데 그에 대한 답을 아마 우리 안보실장께서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아마 넌지시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넌지시? 네,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만났을 때 뭔가 결과를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사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외교적 결례죠. 미국까지 오게 한 다음에 전화로 통화할 거면 뭐하러 오게 합니까? 그냥 전화 통화하면 되잖아요. 요새 뭐 줌 회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실 정부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이렇게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 내어줄 것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그분들을 달랠 수 있는 정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한 8월 1일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새 판, 새 전략을 짜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방금 속보 하나가 떴는데요. 대통령실은 오후 통상대책회의를 해서 3실장, 경제부총리 등과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바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대미 투자, 시장 개방 카드, 안보 카드 뭐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고민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국이 최종적으로 뭘 원하나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보 부분은 좀 빼놓고 본다고 하면 방위비 부분은요.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입니다. 아직 확인은 공식적으로는 안 됐는데 미국이 4천억 달러 그리고 플러스 비관세 장벽을 개방해라. 이제 쌀, 쇠고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4천억 달러의 투자 그리고 쌀, 쇠고기 개방. 이렇게 큰 틀을 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4천억 달러라는 저 액수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초에 준비했던 액수는 100억 달러였었는데 부랴부랴 이제 정부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 10대 그룹들을 소집을 해서 민간 기업 쪽에서 지금 1,000억 달러를 모으려고 해요.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0억 달러는 어떻게 하냐? 요번에 일본의 5,500억 달러도 보면 실제 투자도 있지만 일종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거든요. 뭐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을 쓰고 일본과 미국이 같이 있다가 미국이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해 하고 하면 일본도 검토해서 뭐 얼마 투자 하니까 일단 민간 기업에서 1,000억 달러는 직접 투자를 가고 아마 뭐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이라든가 해서 우리도 한 1,000억 달러의 지급 보증 방식의 펀드를 조성하는 건데 그래 봤자 우린 2,100억 달러잖아요. 미국은 4,0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협상을 좀 하는 것은 저는 미국이 얼마 정도로 좀 전향적일까. 왜냐하면 앞서 일본의 이 5,500억 달러라는 액수를 좀 보면요. 일본 GDP의 14%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의 GDP의 14%는 얼마냐? 한 2,500억 달러예요. 그렇다면 저는 한 2,500억 달러 수순에서 투자 부분은 좀 합의가 되고 쌀, 쇠고기, 자동차를 놓고 마지막에 협상의 묘를 살리는 이제 이런 큰 그림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저 4천억 달러를 고수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협상은 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랑 만찬을 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계속 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모습이긴 해요.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요구에 응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에서 투자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삼성이나 SK 같은 뭐 전대 같은 그 대기업이 이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게 4천억 달러라는 것이 대략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20조 정도 되거든요. 올해 추가 경정 예산까지 포함해서 올해 정부 예산이 700조 정도 되는데
거의 거기에 80% 가까운 돈을 지금 미국에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그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했으면 이 기업들이 네. 여기서 국내 GDP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또 고용도 엄청나게 창출될 수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협상 카드를 내밀었고 근데 또 요새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또 어찌 보면 또 재계를 압박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막 발의되고 있다, 네. 합의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 경제 재계를 달래면서 또 미국에 대한 투자도 하면서 또 국내 투자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침 속보가 하나 있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을 좀 이례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관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country is doing really well. I just briefed the chairman on the deal we made with Japan. Japan is putting up $550 billion in order to lower their tariffs a little bit. That way they have a little bit lower tariff. 일본 얘기를 여기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5,500억 달러를 아예 그냥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나온 얘기를 보니까 5,500억 달러를 줬고 이러면서 시장을 개방하는 데 동의를 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일본이 관세를 25%에서 15%까지 낮춘 거는 돈을 내고 낮춘 거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 봐야 됩니다. 아까 사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모를 왜 쓰고 있느냐? 연준에서.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리노베이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실은 파월 의장을 압박하러 간 겁니다. 금리를 내리라고. 금리를 내리라고. 그 자리에서 자기 공치사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즉 파월 의장에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금리를 안 내리냐라고 하는. 네. 저 지금 화면 속에 나온 저 장면이요. 여러분 되게 독특한 게 미국 역사상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을 방문하는 저것도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 잘난 척을 하면서 파월에게 빨리 금리 내려. 이거 두 가지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실은 이거 투자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난 협상의 기술을 보였는데 최초에 일본이 계획했던 게 3천억 달러. 근데 자기가 1%포인트씩 계속 깎아주면서 4천억 달러를 불렀고 마지막에 5천억 달러로 딜이 됐는데 완전히 그 협상 발표하는 데 가서는 트럼프가 5,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뭐 이래도 되나 할 정도의 정말 네. 어떤 물리처럼 행동을 한 거였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걸 봐라. 그다음에 연준의 파월 의장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빨리 금리 낮춰라라는 또 그런 여러 가지를 노린 포석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대통령 연준을 공식 방문하는 건 뭐 20년 만이다라는 20년 만이래요? 네.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그래요? 처음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이 연준의 그럼요. 독립성을 존중해 왔고 그리고 연준은 법적이나 관행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곳이니까요. 이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계속해서 관세 이슈가 트럼프 머릿속에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지금 만나지 않은 것도 어쩌면 이걸 바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 이렇게 미국에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네. 다시 얘기하면 미국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미국에서 해라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도 관세가 올라가면 그 외국에서 수입한 재화의 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된다는 거 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결국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삼아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뭐 생기지 않지만 미국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 미국의 중산층 복원이라는 대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미국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뭔가 춘예기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과의 협상 뒷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25%에서 15%로 낮추고 그리고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협상장에 있었던 종이 네. 500빌리언으로 올린 거잖아요. 400빌리언에서. 자기가 500억 달러 덮친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보행기도 사라. 그리고 뭐 1%씩 내릴 때마다 쌀을 개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다고 해요. 네, 아마 우리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쫓길 때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마지막에 뭐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또 하나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네. 우리도 이제 마지막 협상 끝에 1%포인트당
뭐 쌀레나라, 쇠고기 나라 그럴 수도 분명히 있을 것 하게 될 같아요. 것 같은데 네. 보잉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잉기는 이제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 때 쓰는 카드인데 네. 우리는 대한항공이 이미 327억 달러어치의 비행기를 전 정부 때 샀어요. 그때 왜냐하면 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합병 때문에 그거 승인 받으려고 네. 전 세계 돌아다니다가 미국의 승인이 중요하잖아요. 그 대가로 보잉을 이미 300억 달러 이상을 사줬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이 또 보잉 살 여력은 않겠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1,000억 달러 모셨을 때 또 하나 아쉬웠던 게 뭐 현대차그룹 잘 아시겠지만 3월에 가가지고 맞아요. 210억 달러 이미 썼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1,000억 달러를 민간 기업에서 모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좀 난항도 예상된다라는 것도 읽어낼 수 그래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같이 좀 포함시키지 않을까요? 이번 딜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게 이번 협상팀은 당연히 큰 의무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잉사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했고, 그다음에 또 현대자동차 투자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텍사스의 파운드를 투자할 거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미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는 면을 우리는 관세 협상 이전에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면을 강력하게 다르다. 피력을 해야겠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착하고 좀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had a dream. I got everything I wanted. Not what you think. And if I'm being honest, it might have been a nightmare to anyone who might care. Thought I could fly, so I stepped off the golden. Nobody cried. Nobody even noticed. I saw them standing right there. Kinda thought they might care.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함께합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볼 텐데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 모실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모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주실 실물 경제 분석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김광석 교수님이 지난주에 또 전기요금 이야기 명쾌하게 풀어주셨는데 오늘은 세입자들을 오래도록 괴롭혀왔던 전세 사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시죠. 네, 먼저 요즘 전월세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볼 텐데 일단 오래도록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전세 사기 얘기는 뭐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네. 지난 6.27 정부의 부동산 정부 대출 규제 정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매뿐만이 아니고 전세 시장에도 꽤나 큰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매매 거래에서는 관망세로 네.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세 시장에서도 둘로 양분될 수 있는데 아파트 전세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전세가가 올라서 숨이 턱턱 막히고 또 빌라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걱정 때문에 또 숨이 턱턱 막히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출 규제의 공급 문제, 뭐 전세 사기 이야기들까지 복합적으로 지금 엮이면서 지금 전 월세 시장도 뭐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조금 전에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전세 사기 얘기는 거의 뭐 상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3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제 2년이 지나면서 또 연장이 됐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인정받은 피해자들의 수만 누적 3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적 3만 400명입니다. 그러면 작년 6월에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마련됐으니까 딱
1년 된 겁니다. 23년 6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이 된 네네. 겁니다. 그러면 이 2년 동안 34,400명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가 누적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피해는 그것보다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2년여 동안 이렇게 많은 전세 사기가 벌어지면서 이거 전세 과연 괜찮은 건가 하는 신뢰도 자체가 붕괴되고 있고요. 여러분께 지금부터 좀 분석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전세 사기가 있고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있고요. 마지막 역전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협으로부터 나 자신을 또 나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네.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한 피해들 잠시 후에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피해자로 인정받은 수만 그렇고 공식 통계 밖에 있는 그 피해 사례까지 더 하면은 이제 더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유명한 사람 아닌 사람 가리지 않고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안타까운 사례가 알려진 양치승 관장의 경우인데 이분은 워낙에 방송도 많이 나오고 보면서 동기부여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손만 대면 사업이 막 터질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전세 사기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양치승 관장은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하신 분이죠. 방송에 나와서 예능에 많이 출연해서 호랑이 선생님으로 무섭지만 평소에는 재치 있는 입담을 자랑을 해서 인기를 끈 분인데요.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을 알려줘서 충격을 줬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헬스장을 크게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위치 여건에다가 계약이 계속 연장될 줄 알고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요. 그래서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주택담보대출까지 껴서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계약자가 아니라 강남구청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건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4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곳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보증금도 5억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들어간 운영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났는데 뭐 지금 이제 대규모 환비불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도 이제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자 비슷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법이 일반적인 전세 사기랑은 좀 다른 것 같고 뭐 기부 체납의 허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기부 체납 방식이라는 걸 이걸 네.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A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땅 소유주는 강남구청이었어요. 예. 그러면 이 건물을 짓고 그것을 기부하는 방식인 거예요. 건물을 지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20년 동안은 무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 기부 체납 방식인 겁니다. 근데 이 기부 체납 방식으로 20년 동안 무상 사용을 했는데 사용 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A사가 이것을 끝남과 동시에 여전히 그 운영 권한을 이제는 20년 후에 강남구청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건물 세입자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알리지 않고 내가 소유주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받았던 보증금도 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사기인 거죠. 네, 사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소유주가 넘어간다라는 느낌인 거죠. 원래부터 소유주는 강남구청이었지만 네네네. 어쨌든 이 사용권 자체가 넘어간다. 그래서 퇴거해야 된다. 지금 양치승 관장뿐만 아니라 10여 명의 상인들에게 다 알리지 않은 정말 어마어마한 200억 원대의 사기 사건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치승 관장이 방송을 통해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론 나에게도 일부 실수가 있다. 그 실수가 뭐냐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한 가지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실제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밖에 여러분께 좀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것만 믿고 공인중개사다라고 생각하고 덜컥 계약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거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왜 그러냐? 진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도 그걸 덜컥 거래를 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야 될 사항 지켜나가신다면 이런 전세 사기로부터 나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 케이스 전에도 양치승 관장은 비슷한 수법의 이제 전세 사기를 좀 당했었는데 유형은 달랐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던 케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까운 분의 얘기여도 덜컥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볼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요즘 뭐 예능계 블루칩으로 가장 핫한 분입니다. 최근에 상복도 있었던 개그우먼 이수지 씨 얘기인데 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분양 사기였죠? 맞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 소식을 알렸었던 이수지 씨. 지난 2023년에 경기도 파주시에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주택을 알아봤었던 건데 알고 봤더니 이게 권한도 없는 시행사 대표에게 속아서 4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예. 이게 법적으로는 이긴 상황이었지만 사기범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수지 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매매 거래를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예. 너튜브 채널을 보고 섣불리 빠르게 자기가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움직였었던 자신의 행동에 네.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집 안 사고 이제 전세 살겠다 이런 얘기도 네. 공개적으로 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분양 사기의 경우 공통적으로는 제도에 좀 허점을 악용한 케이스들이었는데 이런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잠깐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전세 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증금 2억 원, 4억 원을 냈는데 네. 실제 계약서가 가짜이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분양 사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게 분양 사기인데 분양 사기는 보통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처음에 건설할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요. 예. 그럼 인허가를 받고 땅을 매입하고 건설해서 분양하는 방식인 겁니다. 근데 실제 이 시행사나 시공사 대표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상태. 권한이 당연히 없습니다. 대표는 당연히 권한이 없어요. 법인이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네. 분양하겠다 하고서 값싸게 분양해 주겠다 하고서 그걸 덜컥 토지 매입도 없었는데 네. 없는 분양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분양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못하는 집 자체가 없었다라는 예.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께 공통된 여러분들의 심리에서 발동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유의할 점 좀 공유하겠습니다. 빨리 계약하면 놓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요. 네. 또 유튜브에서 진짜 본 후기다. 사실인 줄 알았다. 또 지인 추천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데 이런 대부분의 급한 마음, 거기에 정보 부족, 마지막으로 비전문가에 의존해서 네. 수수료를 아껴보겠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 재산을 날린 거.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전세가 아니라 전 재산입니다. 예. 이 전 재산을 날리는 거죠. 안타까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도 뭐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실수를 또 범하게 될 수도 있는데 급할수록 정보도 좀 충분히 챙기고 제3자 전문가의 이야기도 좀 충분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전세제도 쪽으로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세라는 개념이 네. 한국에만 있는 맞아요.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죠. 근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전세제도입니다. 전세제도는 특징이 뭐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받아요. 네. 보증금. 그래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요. 특히 고금리일 때 이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네. 반대로 세입자는 뭐가 유리해요? 매월 월세를 안 내고 갖고 있던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면 아무래도 주거비 부담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둘 다 윈윈이구나 하고서 생겨난 제도가 전세제도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전세제도의 장점이 뭐냐면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거의 안정성. 월세를 내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또 전세제도 같은 경우는 2년의 계약이 있고 계약이 갱신될 때 4년 정도 추가로. 네, 이게 그러니까 또 이런 2020년에 것들이 마련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주거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세제도의 허점, 단점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보증금이 높아지는 경우 초기 자금이 많이 드는 단점도 있겠지만 아까 보증금 문제 있잖아요.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반환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 네. 이 부분이 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또 전세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역전세라든가 깡통전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 허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비교해서 나의 어떤 주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선택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 거치는 중간 단계, 사다리 역할로서 그 어떤 기능적인 유용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허점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사기 피해를 양산해왔던 우리만의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기 피해 유형들 대표적인 거 앞서 말씀하신 거 이제 좀 짚어볼 텐데 연예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깡통 전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덱스 씨가 대표적입니다. 방송인 덱스 씨의 이야기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한 A 집주인님과는 별 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 A 집주인님이 B 집주인한테 집을 매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문제가 이제 어디서 발생하냐면 겨울이었어요. 그 집이 오래돼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연락을 이제 B 집주인한테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부동산한테 연락을 해서 수리비를 받아라.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을 했는데 어찌됐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찌 했어요. 일단 하고 영수증 주면 주겠대요. 100여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을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부동산 잠수. 그 후에 이제 B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래요. 내가 진영 씨한테 전세금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은 게 있어요? 저는 억울하죠. 저는 아무튼 A 씨한테는 줬지만 A 씨가 B한테 팔 때 뭐 줬을 거 아니에요. 서로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은 게 없대요. 그래서 B의 정체는 뭐였냐? 갭 투자를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등기부등 뭐 떼서 이거 당신 이름 땡땡땡 아니냐 확인해봐라. 나는 모르겠다. 난 집주인 아니다. 지금 B가 이제 맞죠? 맞습니다. 자, 이 덱스 씨의 이야기는 이제 깡통 전세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어떤 유형인지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덱스 씨의 사례도 뭐 군 전역 후 모은 전 재산을 날렸다라고 하셨고 또 배우 서현진 씨도 있는데 네. 역시 26억 원대의 깡통 전세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인은 1억 원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합니다. 네. 임대인 대출금 2억 원, 그리고 내 보증금 2억 원. 네. 해서 소위 이것은 매매 가격이 5억 원인데 내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임대인 대출금 2억 원이니까 전세 보증금이 임대인 대출금의 매매가의 80% 이상입니다. 네. 80%죠, 정확히. 그러니까 이 깡통 전세는 뭐냐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네. 혹은 같을 때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이 아예 어려운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 발생하는 것이 깡통 전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기존의 전세가보다 내려가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 경우는 네. 이제 역전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빌라를 중심으로 좀 많이 심각하다고요. 네, 모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빌라의 경우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죠. 더군다나 최근 여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세 자금 대출도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빌라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내가 지금 전세를 계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2억 원이었는데 네.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2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네. 다음 받을 보증금이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 전세금이 2억 원이고 다음 전세금은 1억 5천이니까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서 네. 결국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요즘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하다가 문제되는 케이스, 사기가 또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니까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피해 사례가 유독 2030 청년들에게 집중된다는 게 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좀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좀 집중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무래도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아무래도 40대 이상보다 자가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전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이런 영상을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네. 20, 30대 자녀 세대에게 영상을 꼭 공유해서 전세 사기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유의사항 첫 번째,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에서 무허가인지 불법인지 집주인이 맞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주변 시세도 확인해야 되는데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거나 또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 둘 다 있겠습니다. 문제가 돼요. 둘 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혹여나 내가 피해 사기
피해 대상자다, 네. 혹은 피해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나 허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 지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제 좀 이런 뉴스에는 그만 좀 봤으면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